세기의 명장 메가더가 편지를 보내 극존칭을 쓰며 그 공을 찬양한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시크하기로 유명했던 메가더가 이토록 칭찬했던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전쟁 발발 4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순식간에 밀리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피난민을 따라 대구에 섞여 들어온 북한 게릴라들은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이반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시내 곳곳에 박격포를 발사하고 숨기를 반복하였고, 대구는 언제 점령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시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항전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이때 대구역으로 수많은 학도병들과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국군 지휘부에서는 어린 학도병들을 방위병으로 편성해 후방 지원 임무를 맡기려고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일선에 나가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한편 당시 대구역에는 모병 활동을 하던 이명훈 대위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는 천여 명의 지원자들 중 약 560명의 학도병들을 직접 선발하여 밀양으로 이동하였고, 대기하고 있던 학도병들 200여 명과 합류, 6번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당시 이들의 평균 나이는 대략 17세로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불과한 어린 용사들이었는데요. 간혹 중학생들도 섞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실전 투입은 긴박했던 전장의 상황만큼 너무도 빨랐는데요. 불과 2주간의 훈련 후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명령 174호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서면으로 지시한 명령이었죠. 당시 급박했던 전시 상황에 많은 명령들이 구두로 전달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당시 북한군은 최정예였던 2군단을 비롯한 대규모 군대를 동원, 포항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장사, 포항, 부산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를 돌파하여 부산까지 단숨에 치고 내려가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반대로 우리 국군은 북한 2군단의 힘을 빼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바로 이 2군단의 보급로 차단을 통해 그들의 탄약과 식량 사정을 악화시키고 후방을 교란시켜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임무는 원래 미 8군 특공대의 임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하필 우리 학도병들을 보냈을까요? 이에 대해 학도병들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총알바지였다고 하기보다는 적진으로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하는 게릴라 임무에서 미군들에게 인민군 군복을 입혀 침투시켜봤자 금방 발각되어 버리는 큰 단점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을 막아내던 국군 정예병들을 700명가량이나 차출하여 투입시키기에도 부담이 되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 지휘부는 이명흠 대위를 비롯한 몇몇 성인들과 학도병들로 이루어진 제1유격대대원들을 상륙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에게 북한군의 군복을 입히고 북한 총을 주고 북한 군과까지 교육시켜 장사동으로 침투하도록 했던 것이죠. 아무튼 작전에 투입된 인원은 772명으로 여기에 미군 군사고문관 2명이 동승했다고 하며 9월 14일에는 상륙함인 문산호에 탑승, 미국 군함 엔디코트의 호위를 받으며 출발합니다. 잠시 문산호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문산호는 2700톤급의 100m 길이의 배로 1943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건조되어 원래는 미국의 LST, 즉 상륙함으로써 2차 대전에 참전하였다가 1947년 2월 미국이 우리 교통부에 해운용 선박으로 양도해준 배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기근이 닥쳤을 때 밀가루 1800톤을 운반해주는 등 잠시 동안 민간에서 활약하던 문산호는 6.25가 발발하자 해군에 징발됩니다. 그리하여 772명의 대원들을 실은 문산호는 다음날인 15일 새벽 5시경 장사리 해변에 도착, 잠시 전열을 가다듬은 후인 새벽 6시경에 드디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학도병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문산호가 육지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해안선 수십 미터 거리에 아직은 깊은 바다에서 좌초되었고, 맞은편 고지 두 군데에 나누어 매복해 있던 북한군 1개 대대가 문산호를 향해 포탄과 총알을 퍼부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미군 군사고문까지도 총탄에 맞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지휘부는 지체 없이 상륙을 명령, 1중대가 선두에서 상륙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고무포트 2대에 나눠 타고 출발한 1중대는 맞은편 고지에서 내려 찍는 북한군의 십자포화에 맞아 그만 전멸하고 말죠. 당시 참전하셨던 학도병들의 일기를 보면 이때의 긴박했던 상황이 나타납니다. 5-6m나 되는 파도가 배를 두들기고 어둠 속에서 적의 포탄 세례와 총알이 멈춰선 대위로 쏟아졌다.
군장을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는 대원들은 모두 물속에 빠져 죽은 것 같았다. 선두 1중대가 전멸하자 지휘부는 7명의 선발대를 먼저 상륙시켜 해안의 소나무들의 로프를 연결, 뒤따르는 병력이 그나마 빠르게 상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상륙작전의 특성상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학도병들의 체력은 거의 고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당도한 어린 학도병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 죽기 살기로 돌격하여 놀랍게도 적의 본대가 있는 200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북한군은 학도병들의 맹렬한 기세에 눌려 후퇴합니다. 학도병들은 작전이 시작된 지 약 10시간 만인 9월 15일 오후 2시 50분경 목표인 7번 국도를 장악하고 북한군의 보급로 차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편 장사리 상륙 소식은 북한군 지휘부에도 보고되었는데요. 워낙 빠르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북한군 지휘부는 장사리에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병력이 상륙한 줄 알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쯤에서 당시 북한군 지휘부의 멘붕 상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습 남침 후 단숨에 남한을 정복하려고 했던 북한은 시간 계산이 어긋나며 조바심이 나고 있었는데요. 각국의 유엔군들이 남한을 도와 속속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곧 개시될 것이라는 첩보를 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첩보망을 돌려보아도 도대체 어디로 상륙할지 알 수 없어 답답했고 동해안의 장사리에 적군이 상륙하여 7번 국도까지 점령해버렸다는 보고를 듣자 더욱 멘붕이 옵니다. 여담으로 당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상륙 지점은 남포, 원산, 군산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되니 대비하라고 말했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게다가 당시 김일성은 끝까지 낙동강 전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천 상륙작전 직전까지도 거의 모든 병력을 긁어모아 낙동강 쪽으로 보내버리는 중대한 실책까지 범합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자기 병사들마저 속이는 메가더 장군의 심리전도 있었는데요.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 전쟁 때 수많은 상륙작전을 하며 일본군을 섬멸했던 무서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작전 준비 단계에서 자기 병사들에게 군산이라는 지명을 살살 흘렸고 실제 작전이 개시될 때에는 많은 해안선에 포격을 가하며 연막작전을 펼쳤습니다. 각지에서 상륙이 예상된다는 보고들이 날아들며 판단장애를 일으킨 김일성 이하 북한군 지휘부의 멘붕을 뒤로하고 결국 상륙은 북한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이 대반격을 시작하는데요. 이 반격작전은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한반도 전체를 망치와 모루 전술로 승화시키며 역대급 작전 크로마이트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한편 7번 국도를 장악하고 임무 완수의 기쁨에 잠시 취해있던 학도병들은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200고지와 7번 국도를 빼앗긴 북한군이 당시 최강 부대인 김무정 부대에게 반격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밀려오는 북한군과 접전을 벌이던 학도병들은 대전차 무기의 부재와 수적 열세로 인해 일단 해안가로 후퇴합니다. 이때 해군에서는 2차례에 걸쳐 구조작전을 펼쳤지만 높은 파도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상륙 3일차에 헬기를 이용해 약간의 보급품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학도병들은 계속 항전을 이어나갔고 나중에는 좌초된 문산호를 요새 삼아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학도병들은 겨우겨우 북한군의 공격을 버텨내며 상륙 4일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 드디어 구조대가 파도를 뚫고 장사리에 도착하니 바로 조치원호와 헬레나함이었습니다. 구출작전은 미군 헬레나함의 한 포가 적들을 향해 불을 뿜으며 엄호하는 동시에 작은 보트들을 이용하여 학도병들을 조치원호로 후송, 그물식 로프를 타고 기어올라가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바짝 오른 북한군이 맹렬히 포격을 가해 우리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고 어렵게 조치원호에 도착해 올라타는 과정에서도 많은 학도병들이 바다로 떨어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하필 파도가 높았던 데다 오랜 시간의 악전고투와 배고픔, 부상으로 힘이 빠져있던 학도병들이었기 때문에 탈출 과정에서도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였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안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 중이던 30~40여 명의 학도병들을 끝내 구조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마도 적의 포격을 가만히 서서 맞아야 했던 조치원으로서는 더 이상 선체의 데미지가 누적되면 모두가 죽게 될 수 있다고 판단, 어쩔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학도병들은 안전지대로 후송되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출발한 772명의 전우들 중 139명 전사, 92명 부상, 그
그 외 포로로 잡힌 인원들을 포함해 수십에서 100여 명 이상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한편 좌초되어 있던 문산호는 구출작전 이후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최초로 다룬 것은 1991년 포항 MBC였는데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당시 방영된 영상만 보셔도 그때까지는 침몰된 선체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고 간단한 잠수 작업만으로도 유골들과 유품들을 다수 인양할 수 있었다는데, 기사를 보시면 6년 뒤인 1997년에야 자네와 용사분들의 유골 일부를 인양했다지만 완전한 인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후 2016년 국방TV에서 다시 장사리의 바닷속을 탐색했을 때에는 현장이 전부 모래에 덮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생존한 학도병 할아버지들께서는 지금도 바닷속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눈물 지으신다고 합니다. 한편 그나마 현재에는 장사리 상륙작전이 조명되어 장사리 앞바다에 문산호가 실제 크기로 복원되어 있고요. 복원된 문산호의 내부는 장사 상륙작전과 6.25 관련 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6.25에 참전하셨다가 사망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장사 상륙작전 당시 문산호의 선장께서 출항하며 남긴 말씀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